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7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말 잘 보내야지 정말 7월 달 전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리스크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을 확인하자마자 실망감으로 좀 바뀌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실적을 바탕으로 또 SK 하이닉스까지 다들 정말 낙폭이 과하다 정도로 큰 한 주를 보냈는데요. 자, 그건 1차전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FOMC를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이와 더불어서 MS, 애플까지 2차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도 드디어 HBM 콜 테스트의 인증,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전을 우리가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얼마큼 잘 방어하는지와 더불어서 정말 지혜롭게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둘러보면은 그래도 하방이 지지되는 섹터는 기대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곳, 이와 더불어서 또 하반기 모멘텀이 확실한 쪽이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을 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다 갖고 있는 섹터, 바로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금융주 상반기 정말 밸류업이란 모멘텀 하나로 잘 갔었는데 이제 이 밸류업에 대한 행태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밸류업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기재부가 지난 25일이었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업의 측면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실시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좀 낮춰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3년 평균, 직전 3년 평균이라는 단어가 조금 포함되면서 그동안 역차별 이슈가 있었던 부분을 약간 커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물론 금융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과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언급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때문에 업계에서는 배당 성장주 그리고 고배당주들이 과하게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에 화답하듯이 국내 금융주들도 실적 발표와 함께 밸류업에 대한 코멘트들 살짝씩 해줬습니다. 일단 실적 먼저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보면요. 미국의 대형 IB들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훈풍을 좀 이어받은 모습이었는데요. KB금융과 우리금융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신한지주는 무려 단기순이익 1조 원을 넘게 돌파하면서 상반기 최대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금융과 또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총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달성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런 밸류업 모멘텀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하반기 우리에게는 가장 큰 포인트 바로 금리 인하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죠. PCE가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게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9월 금리 인하,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인데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은행들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예금을 하는 고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금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대출 수요는 높아진다라는 층에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순이자 수익이 올라가면은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우려를 했었던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조금은 좀 우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가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로 업계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증권주는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메이저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단 순매수 상위권의 금융이랑 증권 벌써 올라와 있는데요.
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20년 주기 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증권, 2000년대 보험이었던 만큼 2020년대 이제 은행주의 사이클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자, 모멘텀도 많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자, 은행, 증권, 보험, 과연 이 중에서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는 무엇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좁혀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가 좀 기대가 되는 섹터도 있는가 하면 불안한 섹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죠. 건설주인데요. 오르긴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단 업황 전환 시그널이 선명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업황 반등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기대감에 조금 더 화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KRX 건설지수 일단 1분기, 2분기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듯 보였는데 이번 달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6%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건설 섹터 자체 하방 압력을 가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죠. 금리가 이제 인하할 걸로,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하반기에는 해소될 걸로 보이면서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투심이 살아날 거고 건설 경기 자체가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시장이 좀 더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이 상승에 조금 더 트리거가 돼서 탄력을 더해 준 거죠. 여기 실제로 봤을 때 업종 지표들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주택 매매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수도권 안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무려 1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건설주 브리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구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단 분양 자체, 공급 자체를 줄였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구를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 때문에 미분양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라든지 착공 물량이 실적으로 그대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황기만큼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려가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현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분양 물량이 이렇게 급반등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겁니다.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 E&A까지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 둘 중 하나는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GS건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30% 넘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우디나 브라질 같은 해외 수주, 그만큼 그나마 조금 잘 나왔다라는 데 기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체 건설주의 경우에는 눈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난 거래일에 무려 10% 가까운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3분기 통상 또 매매 거래 비수기로 꼽히고 있죠.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쪽도 매매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상방으로 틀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우리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 PF 이슈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죠. 같이 트래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아직은 올랐다고 기뻐하기보다 조금 더 확인할 대목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잠시 뒤에 또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 밖에 플러스 알파 요인도 확인해 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을 건설하는데 무려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이사회 측에서 결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주말이죠. 나왔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 뉴스를 보고 공장을 건설하구나에 멈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궁금해지는 또 대목이고요. 그리고 밤에 동해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동해 심해가스전이죠. 대왕고래 시추 후방 기지 신항으로 부산신항, 포항이 아니라 부산신항이 결정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대왕고래 유전 로드쇼에 사우디와 이탈리아 큰손인 아람코와 애니가 투자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석유공사가 이들을 상대로 이미 투자 설명회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고요. 또 심지어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심층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후 본사를 방문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자세한 투자 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일정 같은 부분은 미공개라고 좀 선을 그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대왕고래 쪽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1112 소식도 있었네요. 늘 비만 치료제하면 우리가 좋은 소식만 기대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아쉽습니다. 로슈나 바이킹 쪽에서 워낙 임상 결과가 좋다 보니 이제 1세대죠. 1112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우려보다 지난주에 빅테크들이 너무 많이 빠질 때 제약 쪽, 바이오 쪽은 조금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슈에도 조금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번 주까지 시세를 이어가는데 찬물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의견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변형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이슬이 이코노미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매우 잘 보냈습니다. 단호박 우리 변 대표님.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잘 갔던 금융주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밸류업 수혜는 사실 금융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 쪽도 있고 그리고 보험이랑 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금리 인하 이슈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융주 하면 크게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꼽힐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세 개 중에 어디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 세 개 관련주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크게는 인센티브에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우리가 익히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더 추가를 한다면 지주사 정도, 지주사 중에서는 현대차도 들어있고 그 이외에 이 사업 관련성들이 좀 크게 좀 부각됐던 다양한 어떤 종목들을 좀 겸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향후에 이제 주주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주주 환원 정책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기업들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 각종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들이 당근책으로 좀 더 작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좀 된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들이 다 좋은 건 알겠지만 과연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 더 큰 수혜를 받게 되고 더 많은 부분들을 좀 내놓을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주들에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배당 지원이죠. 이익을 많이 내야 돼요. 이익이 나지 않는데 배당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실적 플러스 부가적인 요인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됐던 기업들, 그래서 여기서 배당 성향들이 증가될 수 있거나 자기 주식에 대한 취득 내지 소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에 2024년도에 이 세법 개정 시행안을 좀 발표를 했고요. 여기 더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인센티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우선 이 배당이라든가 자사주의 취득이라든가 소각, 이 금액이 직전 3년간의 평균 대비 5%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전체 총 주주 환원율의 1% 정도를 세액 공제를 좀 해준다. 네.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너무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당근책으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나. 전체 총 주주 환원율의 1%는 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본격적인 어떤 시행이 내년도에 좀 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지만 일단 시행령 안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인센티브 안들이 좀 확정이 됐다는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는 뭐 개인소득세 관련된 뭐 또 분리과세 부분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상속세법을 좀 개정한 효과들 이 부분이 기업들이 더 많은 이 밸류 프로그램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당근책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 지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는 금융주, 보험사들의 어떤 이 실적 성장, 2분기의 실적 추정치들이 좀 더 상향됐다는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좀 저는 증권주의 경우에는 좀 회의적인데 네. 사실 이게 지난해 기말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부동산 PF, 이게 부실 리스크 부분들 일부 충당금으로 작년에도 많은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켰는데 올해 1분기에도 부분 반영이 있었고 아직 뇌관이 터지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더 큰 부실 리스크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경고음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라든가 보험사들에 대비해서는 사실 증권주들이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들이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같은 실적 베이스라고 보면 저는 뭐 금융사라든가 보험사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금리 인하가 되면 그래도 그 PF 부문의 건전성 우려는 조금 덜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 규모가 얼마만한지 우리는 그렇죠.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은행이랑 보험 쪽에서는 탑픽 혹시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관심 보험사들을 좀 보고 있는데 보험이요. 예, 사실 뭐 이 금융사들도 좋죠. 근데 예. 금융사들을 많이 먼저 올라. 픽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험사 쪽에서 좀 골라봤는데 그 완만한 협의하에.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금융사들의 이 배당 성향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해서 이 네. 주주 환원율들 상향됐던 부분들이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좀 금융사들의 집중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보험사 안에서는 삼성생명이 예. 가장 큰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상향시키고 있다는 포인트. 작년 기준에서 한 35.1%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에서는 39.9%. 그래서 이제 8월 16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반기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좀 펼쳐질 것인가 또는 총 주주 환원율이 하반기에 얼마만큼 더 상향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같은 생명보험사들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면 전체적인 어떤 배당 성향이 좀 강한 것은 좀 잘 알겠지만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지금 발행 주식 총수의 10.4%에 해당되는 자기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 이 부분이 향후에 소각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가 좀 가능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이미 상향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네.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슬이 대표님께 금융주를 양보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KB금융 꼽아 주셨거든요. 원래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신한한테 이제 좀 뺏겼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보세요? 저는 이미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어허. 보고 있고요. 예. 우선은 이제 KB금융이 앞으로도 이런 이제 4대 금융사 중에서 가장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뭐 굉장히 좀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KB금융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제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과 증권과 보험주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은행주가 가장 좀 탑픽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최근에 뭐 사실 증권이나 보험주들도 이제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은행 쪽이 이제 순이익 개선 폭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만큼 이제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그 안에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증권, 보험, 은행에 대한 섹터는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우를 수 있는 금융사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KB금융인 이유는 이제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은행주한테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급등보다도 사실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매출 규모가 크고요.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지 결국에는 이제 돈을 많이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매출 잘 나오는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B금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밸류업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이제 증권주들의 그리고 금융주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은행주들도 이제 그 주주 환원율이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한 30%대 그리고 올해는 크게 이제 오르면 한 40%대 이상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배순위 구조를 보더라도 이 KB금융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금융사 안에서도 주주환원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대장격의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KB금융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트리거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이 좀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하나의 좀 대안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가장 주주 환원의 기본은 매출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포인트라는 측면에서 KB금융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은 사실 미국은 항상 잘 나왔는데 이걸 커플링이 참 우리나라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는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 은행주들이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 소망도 좀 가져봅니다. 자, 은행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건설 쪽 가보겠습니다. 건설은 의견이 상당히 갈립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일단 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잠깐 고개 든 거지 네. 나중에 상방 가는 추세는 좀 안정화가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최근에 건설주가 좀 반등했던 배경들을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 뭐 지금 이야기하면 뭐 트럼프의 메시지나 강경한 어떤 발언들을 해서 반사수의 수급이다라고 좀 정도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책 공약이라는 게 예상 정책 공약이라고 발표했던 부분들이 미국 안에서 자유도시 10개를 선정해서 이걸 메가시티급으로 좀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부 공약인지 여부는 뭐 9월 10일 2차 토론회에서 좀 발표가 좀 되겠지만 아직 예상 공약집 안에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영향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좀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많은 이 혈세를 좀 낭비할 수 없다.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서 연내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전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건설주, 뭐 중소형 건설사들, 뭐 건설기계 관련된 어떤 업종들의 반사 수급으로 좀 이어진 행보가 좀 있었고요. 최근 20거래일 기준에서 보면 GS건설이라든가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 흐름들이 한 19% 이상 정도 많이 올랐어요. 강하게 좀 탄력도가 좀 커졌는데 네. 대형 건설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재건주에 관련된 어떤 수급 영향보다는 너무나 이제 조정폭이 좀 컸었고 2분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소폭 좀 반영이 좀 됐던 측면들 그리고 뭐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재건주 관련된 테마성 수급들이 그렇죠. 더 크게 좀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작년부터 고금리 기조가 네.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던 측면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부동산 분양 이 열기가 네.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 뭐 100% 완판이 아니라 미달된다는 것이죠. 지방의 경우에는 청약 미달들도 굉장히 좀 많고 있고 공사 원가가 굉장히 좀 더 급증한 이런 부담들이 사실상 뭐 수익성들의 어떤 훼손 관점으로도 이 기조가 올해 2분기 후 실적이라고 보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네. 국내 건설 공사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 부분이 아니라 해외 수주에 관련된 이익 확장 부분 이 부분들이 일부 상세가 좀 된 것이지 예. 사실 아직까지는 내수 부동산 경기에 관련된 영향은
조금 더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작년 기준인데 작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슬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건설주는 전체적으로 좀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 X도 아니고 딱 세모다. 세모, 이제 아하. 딱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네,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한번 이제 건드려봐도 나쁘지 않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체크해봐야 될 어떤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기대 요소는 뭐냐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건설사가 이제 그 대부분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뭐 PF 사태였죠. 근데 이 PF가 왜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이제 고물가, 네,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좀 지속이 돼 왔었다라는 거고 지금 뭐 분양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원자재 값은 오르고 있고 네, 또 인건비에 대한 어떤 상승으로 좀 이루어졌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건설 업황이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려면 결국에 이제 물가가 내려야 됩니다. 네, 원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다가온다면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PF 사태가 다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분양이라든지 이런 착공 물량은 사실상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21년도 이제 전성기 때를 보면은 호황기 때를 보면은 그때는 한참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업황에 대한 단기 회복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서울에 대한 아파트 값은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 먼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도권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짜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그나마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주택 매출 비중이 최소한 50% 이상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힌트를 HDC로 주신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건설사들이랑 좀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8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출 비중도 한 65% 이상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지방뿐만이 아니라 뭐 강동 쪽에 뭐 아이파크에 대한 어떤 분양 실적도 내 매출로 좀 잡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광운대 관련해서 수주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규모가 이제 무려 4조 5천억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이제 연도 매출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3조에서 4조 원대 나오는데 연평균 매출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뭐 용산 쪽에 병원도 지을 거고요. 이 앞으로의 수주가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설사 중에서는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실적으로 유일하게 좀 찍혀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2분기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그죠. 네, 그 안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건설사 중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도 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유일하게 하반기까지도 좀 잘 찍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주로 꼽아주셨네요. 자, 뭐 건설 얘기 나온 김에요. 네. 대왕거래 이슈가 주말에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약간 구체화가 되니까 큰 손 얘기까지 나오고 아람코 상당하잖아요. 네. 오늘 시장이 약간 또 주말 쉬고 와서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네. 테마주들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신항이 영일만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었죠. 예. 이 부분이 부산 신항으로 좀 낙점됐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 입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영일만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급락할 수 있는 배경들 네. 또는
부산 신항 관련주로 엮여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급등. 단기 수급이 좀 더 유입되면서 네.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부산 신항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부산 신항의 뭐 물류센터라든가 컨테이너 뭐 부지 같은 것들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 수급을 좀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뭐 동원이라든가 동원산업, 3일, 인터지스, 뭐 선광이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초에 좀 강한 어떤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영일만 관련주라고 해서 영일만 신항의 뭔가 포항 신항이죠. 포항 신항의 어떤 뭐 물류센터라든가 부지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낙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측면들 이런 부분을 좀 고려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일단 단발성 수급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돼서 석유 시초에 관련된 기대감들, 뭐 일정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구체화된 어떤 세부 사항들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된다면 수급이 반영되고 일부 조정을 받고 다시 반영되고 그래서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흐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포항 대 부산 대결에서 일단 부산이 이겼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한 수급에 좀 쏠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저희가 지난번에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시추 계획은 확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밸브 기업들 뭐 이쪽으로는 조금은 투자가 유효하다, 트레이딩 유효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 주는 참 상당히 확인할 게 많거든요. 네.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짧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반도체. 네, 일단은 대선 전까지 이제 좀 길게 보면 대선 전까지 이제 성장주들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보면은 이제 네. 그 8월 이후로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죠. 네, 8월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눈높이를 좀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망감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가 못 가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다라고 한다면 뭐 소비재주들 그리고 이제 식품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런 이제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런 개별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빅테크 실적도 대거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들 한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데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 잘 갔던 바이오 시세가 조금 더 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네요. 자,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